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가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민대 약술논술 얼마 안 남았죠? 자, 지금 국민대 약술논술 준비하면서 고민 많을 학생들 위해서 쌤이 지금 국민대 약술논술 영상을 많이 기획하여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는 인문계열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국민대 약술논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쌤이 전반을 좀 설명을 다 했어요. 어떻게 범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문항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어떤 문항 비율은 어떤지 등을 다 찍어서 올려놨으니 그거 먼저 보고 그리고 자연계열 문제풀이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계열은요. 수학이 8문제, 국어가 2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어 2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쌤이 앞선 영상에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국민대 약술논술이 매우 특이합니다. 일단 국민대는 2개 합 6등급이라는 약술논술 치고는 굉장히 좀 어려운 최저 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최저 등급이 보통 한 개 영역 3등급인 게 일반적인데 국민대는 지금 2개 합 6이란 말이죠. 되게 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자연계열 수학 문제에서 미적분을 요구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2개 영역에 강한 자연계라고 한다면 수학과 과탐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거기다 미적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좀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수학 8문제에서 온전한 변별력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 국민대를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좀 잘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국어나 영어에서 조금은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 그럼 이 국어 2문제에서 부분 점수를 어떻게 따가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문계열과 달리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문제 수가 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문제에 세부 문항이 4개까지 있어요. 그럼 인문계열은 8문제가 출제되는데 4문제의 세부 문항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계열은 4개, 4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2문제지만 개수는 8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문항들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하나라도 더 맞아야 합격이 더 잘 된다,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평상시에 국어가 아무리 싫었어도 오늘만큼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는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세부 문항이 걸려 있고요. 자, 무슨 글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네트워크라는 거, 이것도 되게 요즘 핫한 소재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EBS에서도 많이 실려 있는 어떤 소재입니다. 이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자, 1번은요. 기억을 노드와 연결선으로 된 네트워크 형태로 그리시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뭘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면요. 여기 기억을 그리라는 겁니다. 자,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이 문단 볼게요.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하다. 이게 포인트네요, 여러분. 자,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요, 연결선의 숫자가 균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요, 그리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고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걸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척도가 없다는 거는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각 노드를 연결한 선의 개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분포가 넓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얘는 표현 좀 쉬워요. 이렇게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 2개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현하는 족족 거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놓칠 수 있는 문제겠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내나? 라고 쌤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예상 답안입니다. 국민대에서 공개한. 보면요,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는데, 어떤 거는 점이 되게 많이 분포하고, 어떤 부분은 2개, 3개밖에 없고,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균일하지 않은 연결선을 갖추고 있다. 이거를 보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2번은요. 니은에 들어갈 육음절의 한자성. 기가 차죠? 여러분, 육음절.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음절이라는 게 뭘까? 이거 우리 문법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요. 소리음 마디절입니다. 그래서 음절은요. 소리마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음절이라는 거는 사실상 유사한데요. 글자라는 것과 유사하게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육음절이라는 건요. 6글자를 써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쌤이 왜 계속 유사하다라고 강조하냐면 글자는 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 음절은 이제 그 발음을 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육음절의 한자성어를 쓰래요. 자, 그럼 니은이 과연 뭘까?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여러분, 쌤이 인문계열 문항은 8문제니까 되게 많잖아요. 앞선 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계열 친구들도 인문계열 영상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대가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유형을 얼마나 그대로 유지한 채 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민대 첫 해 논술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쌤이 앞서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으려면은 앞뒤에서 단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라는 건요. 다시 말한다. 진술이라는 거죠. 다시 진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인즉슨 앞말과 뒷말이 동일한 맥락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말과 뒷말이 동일한 맥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육음절에 한자 성어라고 하니까 한자어로 이루어진 말이다라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뭘까? 자, 위에 볼게요. 누리문서라든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뭐라는 거야? 하나 더 가야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 여기 보세요. 이것도 지시어잖아요. 여러분, 지시어는 앞말을 받아주는 말이니까 앞문장을 한 번 더 거슬러 가는 겁니다. 자, 앞문장을 보면요. 한 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에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가 유명해지면 걔는 계속 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자성어 6글자 뭐 있을까요? 그쵸? 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빈익빈, 부익부죠. 그쵸?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유해진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익이 더할 익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선 내용에서는 한 번 유명해지면은 계속 그것이 더 유명해지고 계속 인용되고 연결선이 계속 생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빈익빈 부익부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또 약술론술이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싶어요. 말을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빈익빈 부익부 확인했죠?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한번 볼게요. 가와 나가 연속되는 하나의 글이 될 수 있도록 디귿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쓰라 했으니까 완결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가글은 뭐냐 봤더니 자, 여러분들 다 읽었죠?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허브와 이 연결선이 어떻게 이어지고 이 허브, 노드의 어떤 역할들을 말했고요. 그럼 나지문은 뭔지 한번 봐봐야겠네요. 자, 우리 한번 좀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디귿이 나오고요. 어떤 문장이 들어가서 가나글을 이어주는 겁니다. 미국에는 질병예방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 자, 우리 지문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우리 가지문을 보면 자, 요렇게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도 보면 그냥 네트워크 이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쭉 그쵸. 네트워크 이론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지문을 왔더니 나지문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자, 미국에는 질병예방센터라는 매우 구체적인 소재로 들어온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봐봐. 앞에가 좀 더 일반적이고 뒤에가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는 좀 더 일반적이고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나는 딱 들어오자마자 질병 예방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 있는 거래요. 좀 더 구체적인 소재로 좁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좁혀가는 거. 이걸 우리가 예시를 사용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시. 그쵸? 그럼 여러분 얘는요. 예시 문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시인지 조금 더 잡아보면 되겠죠. 왜냐? 여기다가 디귿에다가 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의 예시인지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곳에서는 매주 미국 각 지역의 독감 환자 수, 독감 유사 증상 환자 수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낸다. 지역별 독감 환자 수를 확인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면 그 주변을 차단해서 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원래 그런데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알아두세요. 얘는요, 기본적으로는 역접의 부사어인데요. 예외, 문제, 변수의 부사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뒤에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 상황이 생겼죠. 사실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먼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들에게 독감 환자가 오면 동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사무소는 그 정보를 모아서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은 시청에, 시청은 주정부에, 최종적으로 주정부는 질병예방센터로 넘긴다. 너무 절차가 많네요. 그러면 질병예방센터에서 통계를 내서 지역마다 독감 환자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주가 걸린다. 이게 뭡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2주면 독감이 미국 전역으로 퍼진 후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럼 여러분, 여기 문단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에서 예시 문단으로 좁혔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무엇의 예시인들 찾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 찾았는데요. 지금 두 번째를 봤더니 무언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럼 우리가 가와 나를 이어주려면 문제 상황에 네트워크 이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우리 다음 문단 좀만 더 볼게요. 그런데 검색 사이트 땡땡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대요.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건 아닌지를 검색한다. 독감에 걸렸다면 기침, 고열, 해열제 등 독감과 관련된 증상이나 치료 방법을 검색하게 된다. 그런데 검색 사이트 서버는 각 검색어가 어느 IP 주소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이 검색 사이트가 예측한 독감 환자 수와 질병예방센터가 발표한 독감 환자 수는 거의 일치하였다. 이것은 보세요.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뭐가 됐습니까? 해결이 됐죠. 가는 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이야기였고 나는 예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봤더니 무언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뭘 적으면 되겠습니까? 나에다가는요. 네트워크 이론이 무언가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즉, 실생활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식의 답이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한번 예상 답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있죠.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것도 쌤이 추론한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에서 구체적인 질병예방센터로 좁혔으니까 예시가 되는 거고요.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봤더니 뭔가 문제 상황이 있네. 근데 그걸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했어요? 해결했다라고 나왔고요. 특히 여기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거의 다 좋습니다. 이것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하나 맞힐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대충 보면은 하나 또 틀리는 거죠.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보기에 A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별표. 여러분 저런 거 제발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로 학교가 결정되는 건데 대충 보지 말고 막 검토도 하라 그러면 다 했어요. 맨날 이래요. 그러지 말고 잘 보세요. 윗글에서 찾아서 한 단어. 여러분 한 단어면은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땡땡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시제품을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시제품을 2개 주면서 하나는 당신이 쓰고 하나는 친구 아무나 주세요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누굴 줘야겠습니까? 딱 봐도 그냥 완전 핵 인싸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줘야 그게 또 다른 인싸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러한 홍보 전략을 선택한 것은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제품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길을 돌아다녀요. 보통은 아이들보다 이들이 많겠죠. 그쵸? 외향형 사람들이 길을 많이 돌아다닐 거고요. 그중에서도 너무 인싸스러운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또 끼리끼리니까 인싸는 인싸끼리 논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제품을 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인싸한테 전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받은 많은 인싸들이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즉 무언가 여기 있습니다.
연결선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결선이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선이 많다. 이게 뭡니까? 자, 그쵸? 허브죠. 허브. 여기 보세요. 허브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요,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집중되고 연결선이 집중되는 거 허브.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허브를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 해결됐고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를 가봐야겠죠. 이렇게 세부문항이 4개가 걸려 있으니까 사실상 문제는 하나인데 이게 엄청 간결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부분문항을 잘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연계열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부문항 4문제 있습니다. 자, 1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말 한 단어 쓰기. 2번은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나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기. 그리고 3번은 디귿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시행 찾기. 그리고 4번은 A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적기. 자, 여러분 얘는요. 문학만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인문 계열에서도 문학 2개짜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더 문학스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 계열에게 더 문학스러운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적어야 되는데요. 찾아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 먼저 한번 볼게요.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에 나방처럼. 여러분 이렇게 뭐뭐처럼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 직유법이라고 초딩 때부터 아마 배웠을 겁니다. 못해도 중등부터 고등까지 6년을 배우는데요. 직유법의 본질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그럼 비유적 표현은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얘가 지금 보조관념인 거죠. 봐봐. 여름숲에 뱀이 그러한 것처럼, 가을 낙엽 밑에 나방이 그러한 것처럼 나에게도, 얘가 이제 원관념인 거죠. 기억이 필요했대요. 그럼 기억이 뭘까? 여러분, 뱀이 숲에서 어떻게 있는지, 나방이 가을 낙엽 밑에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자, 얘네들이 지금 왜 숲에 있고 낙엽 밑에 있어요? 그쵸? 뭘까요? 야생에서는 내가 안 보여야 다른 이제 나의 어떤 적들에게 걸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자기가 눈에 안 띄는 곳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3글자로. 내가 숨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눈에 안 띄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3글자. 그게 바로 보호색인데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좀 상상도 못하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글에 있는 걸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을 보면요.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나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니은이 뭔가 봤더니요. 니은은 남의 눈이에요. 남의 눈.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남의 눈은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보호색이 필요했대요. 그럼 이거는요. 이 사람이 필자가 꺼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내가 남의 눈에 띄지 않다. 나는 남에게 관심받고 싶지 않다. 그럼 이때 이 남의 눈은요. 나에게 향하는 어떤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관심이니까 좀 부정적인 관심이라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나짐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남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말을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한 단어로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단어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쭉 보더니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을 하니. 여러분 자, 슬쩍 쳐다봐요. 곁눈질로. 그게 뭡니까? 남에게 관심을 가져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에서 뭘 찾으면 되겠어요? 곁눈질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국민대가 복수정답을 인정을 해요.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죠. 따라서 이 호기심도 정답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남을 내가 보는 어떤 눈빛, 어떤 눈길, 그리고 내가 남에게 가지는 호기심, 이렇게 두 가지를 쓰면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적으면 되는 거지 둘 다 적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이어서 이제 3번이요. 너무 본격적으로 문학 문제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보기는요, 너무 전형적이어서 솔직히 저는 좀 웃겼어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걸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청준의 이 눈길이라는 걸 꼭 쓰는데, 자, 여러분 일단 선생님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이 사실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어떤 인물의 감정, 심리 상태, 내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대상을 끌고 오는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청준의 눈길에서도 엄마와 아들의 어떤 불편한 갈등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한창 내가 서포트를 받아야 됐던 시기에 집안이 망해버려서 거기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고, 엄마는 그때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그 마음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엄마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틱틱대고 엄마를 보고 뭐 노인네 이렇게 칭해요. 근데 그게 아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자기 엄마를 노인네라 그러면서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때 엄마와 아들의 어떤 그 갈등 상태에서 계속 바깥에 있는 나무 하나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청준 작가가. 그게 뭔가 봤더니 요겁니다.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에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자,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엄마와 아들이 갈등한 상황에서 밖에 마당에 있는 나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인물들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장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 있는 그 나무가 땡볕 아래 힘겹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그 둘의 관계에서의 어떤 느껴지는 감정과 유사하다라는 게 객관적 상관물의 의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거를 시행을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시행. 여러분, 시행이라는 건요, 행은 한 줄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시에서의 한 줄이에요. 여러분, 약술론술을 쓰는 학생들은 이런 용어 정리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됩니다. 뭘 찾아 쓰라고 했는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건 가차없이 틀립니다. 자, 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인물들의 감정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시행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시행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느껴지는 인물들의 감정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그게 곧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그걸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건요,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감정은 과연 어떤 거지? 라는 걸 찾아봐야 돼요. 자, 볼게요.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근을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게 내가 슬쩍 겼는지라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 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화자는요, 어떤 이제 차 안에서 동남아 여인 두 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자, 그럼 여기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문득 생각을 하다가 내가 왜 이 사람들에 관심을 갖지? 여러분, 사실 그게 좋은 관심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다른 존재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들을 보면서 계속 관찰을 한 거잖아. 그럼 앉아있는 동남아 여인 두 명 입장에서는 왜 계속 나를 쳐다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찰을 해요. 여기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 집에다 와간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이 사람은요, 처음에 동남아 여인을 보고 관심을 갖고요,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본인이 반성을 해요. 내가 왜 이런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아기를 달래주는 걸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나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서 바라봤던 존재가 사실은 나랑 같은 사회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뭔가 일체감 같은 걸 느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여러분, 한국말인데요, 그냥 표준어도 아니고 방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좀 방언이라는 게 좀 더 표준어보다 살아 숨쉬는 느낌이 있고 좀 구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남아 여인들이 방언을 딱 사용을 함으로써 너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게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감정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과연 어딜까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솔직한 말로 너무 다 묘사가 많아서 쌤이 봤을 땐 좀 답이 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이 동남아 여인을 딱 봤을 때 아유, 고생 많다의 느낌으로 바라봤던 거죠. 처음에 좀 다른 존재를.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산 그늘이 깊었다.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산 그늘은 어둡죠. 여러분, 그늘은 까맣잖아요. 어둡잖아요. 무언가의 어두운 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감정선을 처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 보고 야, 너 요즘에 얼굴에 그늘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얼굴이 요즘 어둡다, 좋지 않다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산그늘을 괜히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좀 잘 생각해봐. 이건 여러분 제가 이 영상 하나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게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보통 자연계열 친구들이 문학이 어려워요. 전 문학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게 다 이런 객관적 상관물에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동남아 여인 2명을 묘사하다가 바깥에 시선을 돌려서 배경을 본 거예요. 왜 봤겠냐고. 시인이 굳이 이걸 왜 썼겠냐고요. 이게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도가 있냐? 그 그늘이 깊은 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자가 동남아 여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혹은 동남아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했죠, 쌤이. 보기에서도 이청준 작가가 왜 여기서 치자나무 얘기를 했겠냐고요. 이게 다 그 본인이 끌어가는 이야기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산끈을 깊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너무 문학의 본질에 다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약술 논술은 논술과 다르다라고 쌤도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이건 그냥 국어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보기에 A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아서 이러면 찾아 쓰는 건 일단 답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봅시다. A는요, 동남아 여성들을 낯선 타자로 대하는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 즉 호기심 많은 인물로 형상화된 시적 화자의 내밀한 심리 상태를 자, 첫 번째 조건 반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뭔가 내 심리가 반전됐대요. 쌤이 아까 말했죠. 그 동남아 여인들을 바라보는 건요, 낯선 타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이를 두고 말하는 게 차별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죠? 무언가 차이를 느끼면은 우리는 그게 차별의 감정으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낯선 타자, 다를 타자잖아요.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그 감정은 차별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반전, 바뀌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적 화자가 떠나온 나의 고향에서 2세대 한국인을 키우며 고향 땅을 지키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즉 시적 화자가 떠나온 나의 고향이라는 건요, 나조차도 고향을 떠나서 요즘에 뭐 대도시, 서울 같은 데서 많이 살잖아요. 즉 나도 잊고 있었던 나의 고향 말을 쓰는 거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한국적이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한 단어니까 뭘 쓰면 좋겠어? 그쵸? 우리 시에서 반전되는 부분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말로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한 단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조사 쓰면 안 돼요. 한국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로까지 쓰면은 2단어가 돼서 정답 인정이 안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말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조사는 떼고 써야 된다. 이거는 국민대 모든 답안을 쓸 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쌤하고 오늘 한번 이 국민대 자연계열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만만치 않다라고 분명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국민대 가이드북 하나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막막할 겁니다. 쌤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되게 막막했어요. 국민대가 뭘 하고 싶은 걸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때마다 답답한 거죠. 왜냐? 문제의 지문들도 너무 중구난방이고 교과서와 EBS를 다 사용한다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러분. EBS만 하면은 수능 특강 문학 독서 엄매 화작 수능 완성 이렇게 들어갈 텐데 교과서가 들어가면은 1호 교육과정, 2 교육과정 둘 다 걸쳐 있죠. 여러분 고3 친구들은 1호 교육과정인데 현재 고1은 2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교과서가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교과서 출판사가 정말 많거든요. 1호 교육과정 때 1학년 교과서 출판사만 해도 거의 10종에서 15종이 돼요. 2학년 문학교과서, 독서교과서도 10종 이상입니다. 그럼 국민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범위, 출제 범위에 교과서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 모든 교과서가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걸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좀 풀어주고 분석해주고 좀 약간 이번 해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전 정말 머리가 쪼개지게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쌤도 이 국민대 가이드북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선생님 학원에서도 사실 국민대 약술론술 아이들 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CSM17이라는 이제 수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 회사죠. 그래서 CSM17과 이제 국민대 동영 모의고사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출제는 쌤이 다 맡아서 출제를 했고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CSM17에서 가장 유능한 출제진이 또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대 모의고사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북은 국민대에서 제공한 거니까요. 저희가 만든 모의고사보다 훨씬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일단 집중하되 내가 가이드북만 풀어봤을 때 여러분 사실 그래요. 가이드북이 가장 중요한 자료인 건 맞지만 가이드북에 있는 지문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매우 슬픈 일인데요. 우리가 평가원 기출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평가원 기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이드북 공부를 다 끝내고 쌤 영상 보고 여러분 10번 보세요. 10번 봐서 문제 출제 원리를 익히세요. 그랬는데 내가 동영 모의고사로 시간 관리 연습해보고 싶다. 내가 모의고사 풀면서 올해 수특이나 올해 수능 완성 그리고 또 선생님이 고른 교과서에 있는 지문 중에 나름 제가 또 좋은 지문들을 선별해서 문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게 뭘까 궁금하다면 이제 그 모의고사를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CSM17과 함께 제가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무료 해설 강의도 한번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 저의 어떤 그런 시간적 기회가 된다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이제 수능 전이 될 건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된 친구들은 일단 수능을 잘 보시고요. 2개 합 최저 꼭 맞추시고 그리고 이제 국민대 준비하는 수능부터 이제 29일 전까지 국민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여기서 성지순례처럼 댓글 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덕분에 이제 좀 국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달리면 저도 되게 보람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정말 연구 많이 하고 진짜 공들여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공들여서 공부해서 합격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